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초와, 거기다 직거래가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임태훈, 김광진의 생산적 만담. 인권의 정치. 매주 수요일에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임태훈, 김광진의 인권의 정치. 오늘도 어김없이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말쑥하세요. 결혼식 가는 새신랑 컨셉이야. 아이고. 투블럭? 한 번 더 갈까요? 안경도 바뀌었어. 안경이 바뀌었나요? 아닌데요. 안경은 그대로 저한테 이렇게 관심이 아니요, 없나요? 그 안경 아니었어요. 제 이 안경 바뀐 지 한 4개월, 5개월 됐는데. 미안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니 굉장히 헬스케지셨어요. 네. 옆에 소금물 한 통. 금식 20일째 오늘. 오. 네. 그래서 몇 킬로그램 감량하셨어요? 10kg 뺐어요. 진짜요? 네. 20일 단식하면. 그러니까 목적은 다이어트가 아니라 네. 정확한 목적은 디톡스. 몸에 독소가 너무 많이 채여서 네. 약간 이렇게 이제 아니 빼내는. 근데 흡연도 안 하시고 원래 안 하죠. 예, 술도 안 드시고. 네. 디톡스가 뭘로 쌓여요? 스트레스? 그 업무상 스트레스. 아, 네, 이게 뭐 그렇구나. 심각하죠. 네. 그러니까요. 가끔 그러니까 또 요산 통풍 있으시잖아요. 뭐 그런 것도 네. 있고요. 예를 들면 피해자들 만나면 네. 저희가 이제 대리외상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이제 디톡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건강 단식을 한 거죠. 그렇군요. 예. 며칠까지 하시는 거예요? 오늘까지만 하려고요. 네, 예. 그렇군요. 아유, 굉장히 날씬해지셨어. 약간 이제 이게 금식하면은 네. 좋아지는 게 혈색이 좋아져요. 성경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굴에 빛이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빛 정도는 아니는데 약간 성령한 느낌도 들고 그래요. 그렇군요. 예. 다음 주에 만날 때 더러 요요 되는 거예요? 아예 뭐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 보식할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렇군요. 예. 멋있어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아주 뜨거운 프로그램을 하나 했어요. 하리수 씨가 왔다 가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 하리수 씨는 뭐라고 하던가요? 저희 프로그램 출연 이후에 재밌었다고 하던가요? 사실은 그
저한테 그랬어요. 네. 저 이런 프로그램 출연 안 해요. 국내는 안 해요. 특히 정치 문제 안 해요. 왜 그래 나를 정치에 끌어들이려고 해.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아, 그랬군요. 예. 그래도 자기는 제일 센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그 미흡한 느낌이 들었다 이런 표현을 남기고 가서 다음엔도 한번 세게. 그건 이제 들어오기 전에 방송. 이제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 바뀐 거죠, 입장이. 그렇군요. 근데 실제로 다운로드 숫자가 좀 차이가 났나요? 뭐 그거는 비공개. 저희에게도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심각한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북한군 지뢰 사건으로 의원님도 굉장히 그 언론에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냐 별별 소리를 다 들으셨는데, 자, 여하튼 이 사건을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그 보수 언론들은 천안함 잊지 말자 천안함이 끝난 게 아니다 뭐 얘기를 하는데 이 사건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잊지 말자 천안함과 어찌 보면 그 다른 맥락에서 비슷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천안함으로 인해서 희생되신 분들이나 뭐 어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슬픈 일인 건 맞습니다만, 경계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천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북측에서 잠수함이 내려와서 네. 우리 군을 요격하고 타격해서 그 배를 공격하고 유유히 돌아갈 때까지 지금 이 시간에도 들어온 배든 공격하는 당시든 나가서든 전혀 그 근거를 이 레이더상에서 잡지를 못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군 당국이. 근데 지금 이 상황도 사실 똑같은 건데 북한군이 우리 지역으로 넘어와서 지뢰를 매설하고 지뢰를 매설한 이후에 또 자기 부대까지 유유히 돌아가는 이 상황까지도 네. 현재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TOD 영상이라든가 CCTV 영상에는 잡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계속 경계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네. 결국 이거는 군 스스로가 밝히는 것처럼 28%밖에 가시율이 되지 않는다 지금 스스로 밝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나머지 한 75% 정도의 공간은 뻥 뚫려 있다는 것을 지금 인정해버린 거거든요. 군 스스로가. 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지역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네. 우리 군에 의해서 거의 포인트가 정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북한군이 A라는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할 것처럼 하면 네. 우리 초소에서 그게 이제 발견이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그런 활동하지 마세요라고 이제 경고 방송을 하겠죠. 네. 그러면 다시 B라는 지역으로 초소를 옮겨와서 또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군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게 담력 훈련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담력 훈련. 북한군이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 이제 그 우리 땅을 침범하는 것을 가지고 네. 담력 성공하고 오면 이제 열심히 예. 했다, 담력 훈련했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 판단을 한 건데 지금 보이스카우트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랬는데 북한군은 지금 이걸 어떻게 이용했냐면 그래서 또 B초소에 가서도 하면은 경고 방송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C로 옮겼더니 경고 방송이 없어요. A랑 B초소는 그 TOD 화면에 걸리는구나. 여기는 가시거리 이내구나. 네. C는 가시거리 바뀌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럼 찾은 거죠. 해도 되겠다. 여기서는 해도 되는 것을 안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 담력 훈련을 했던 게 아니라 좌표를 잡기 위한 행동들을 끊임없이 해왔었는데 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작전 능력의 허가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DMZ 관리도 사실은 허술할 수밖에 없는 게 합참하고 육군본부하고의 알력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전은 사실상 엄밀히 얘기하면 합참이 주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GP와 GOP의 인솔 체계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보고 체계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GP는 합참에 보고하고 GOP는 육본에 보고하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 체계의 일원화, 저는 합참으로 일원화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이 동향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늘상 일어나는 어떤 그냥
걔네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것인지 아니면은 쟤네들이 출몰하는 게 왜 저래 늘어나는지에 대한 동향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그냥 지키고만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엉뚱한 짓거리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경계 과학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네.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는 지금 과학화 시스템을 거기다가 막 들이붓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네. 그렇게 고비용을 들여서 북한군이 그렇게 뭐 들어갔다 빠졌다 무슨 뭐 이렇게 완전히 무슨 투기 자본 비슷하게 해가지고는 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예. 그것도 이제 감지 못하고 있고 저는 그런 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초기 언론에 발표된 것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폭우로 지뢰가 유실돼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크다. 네. 사고 지점이 개척된 통로인데다 통문 근처라는 점, 부상의 부위와 정도에 견주어 볼 때 북한 측 지뢰에 의한 부상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초반에 그렇게.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사건 현장을 네. 통상적으로 헌병대나 이런 데 먼저 출동하게 되어 있어요. 예.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육안으로 대충 보면 네. 이것이 아군의 지뢰인지 북한군의 지뢰인지가 파악이 됩니다. 현장에서 보면 안다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이렇게 초기에는 북한군의 소행이 낮은 것처럼 얘기했는지에 저는 굉장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군이 늘상 이렇게 거짓말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지 않은가. 우리 윤일병 사건에 봤듯이 초기 어떻게 얘기했어요? 냉동만두 먹다가 뭐 질시겠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병영 문화가 네. 일단은 언론에 거짓말하고 보자라는 식이 이번에도 통용된 건 아닌지라는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자, 지금 보면 최윤희 합참 의장이 2013년 취임할 때 북한의 다음 도발은 휴전선 부근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을 한 바 있어요. 벌써 2년 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휴전선 부근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군이 아무것도 제대로 방어를 못한 이런 상황이 된 것인데, 자 우선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 북한군의 지뢰는 확실한 건가요, 의원님? 뭐 현재 나와 있는 걸로 보면 북한군일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추정을 봤을 때 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누군가가 우리 지역에다가 북한군 형식의 지뢰를 매설하지 않는 이상 현재 나와 있는 정황을 다 추정해 보면 네. 북한군의 지뢰인 것이 맞고, 그건 외형상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군은 이 나무로 만든, 그러니까 목함 지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무 박스인데 네. 목함이니까 네. 우리는 나무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 지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철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지뢰를 사용하고, 네. 그러니까 바로 외관으로 봐도 이게 북한군 것, 유실이든 매설이든지 간에 네. 이게 북한 것인지 우리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에 바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방향성으로 봤을 때 이게 혹시 유실된 게 아닐까라고 네. 하는 우려들이 많으신데, 저희가 이제 요도들을 그 지형 지도를 봐보면 네.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는 높이는 됩니다만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네. 또 당시에 사진들을 이렇게 현장 사진을 봤을 때 뭔가가 유실돼 내려온다면 사실 이제 그 며칠 전에 그 비가 좀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비가 왔기 때문에 유실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추정들이 있었는데, 당시 현장 사진을 보면 유실이라는 게 일어나려면 뭐 나뭇가지, 잔가지 같은 것도 좀 딸려오고 네. 뭐 이런 것들이 흙도 좀 썰려오고 이런 네. 것들이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현장 근데 조사할 현장 때. 사진이 네. 근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쓸려 내려와도 우리 측에서 이렇게 내려갈 예. 상황이기 때문에 북측에서 내려왔을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다. 그러니까 그 쓸려 내려왔기는 어렵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예. 또 지점 자체가 정확하게 이제 문틈 그에서 4m, 5m 정도, 그러니까 흙을 살짝 파가지고 문틀 밑으로 손을 여서 딱 묻어놓고 갈 수 있을 만한 거리, 네. 문을 따고 들어오지는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리에 매설돼 있고, 네. 또 왜 근데 발견하지 못했을까라고 네. 하는 것에 있어서 보면 실제 추진철책의 통문이라고 하는 거, 오며 가며 사용하는 문 같은 네. 경우에는 열쇠로 이제 열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이 사용할 때 네.
그게 밑에 상황을 잘 보라고 문의 가장 밑에 하단에 무릎을 꿇고 열어야지만 열 수 있게끔 자물쇠 위치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위치에서 봤을 때도 아무런 형태를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매설했으니까 당연히 말 그대로 아무래도 있죠. 유실이 아니라 매설되어 있는 상태였다라고 음. 하는 것은 명확한 것 그 같습니다. 목함질의 경우에는 6.25 전쟁 때 워낙 또 많이 있었고 또 미군이 또 해놓은 것도 있고 해서 80년대 90년대 대인지뢰 운동 했던 시민운동가들 인권운동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것인지 언제 건지 알 수가 없다. 목함지뢰의 경우에는 요새 건지 뭐 옛날 건지 한국전쟁 당시 건지 언제 건지 확인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북한 군의 소행이 확실하다면 이것은 분명히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발도 아니고 지금 세 발, 예. 그렇게 이제 추정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방부 말에 따르면 송진가루가 이렇게 이제 최근 것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된 것이면 네. 송진의 향이 굉장히 날아가서 그렇겠죠. 뭐 변색되거나 했을 텐데 이것이 송진가루가 향도 직구하기 때문에 최근 것이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특히 이제 뭐 대인질에 관련해서는요. 이게 지금 부상자가 이제 고통이 굉장히 심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발목이 이제 아니요. 나- 다리가 예, 그렇죠. 이제 두 명이 이제 부상을 했는데 우측 발목 절단, 우측 무릎, 좌측 무릎 아래 절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발목 위까지 이제 절단이 된 건데 대인질의 금지 협약을 우리도 이제는 가입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은 10년 안에 다 그것을 없애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분단 상황에서 이게 가능한가라는 문제 제기가 네.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당장 10년 안에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 조항으로 두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비준하게 되면 문제는 수출이나 수입이 금지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재래식으로 깔려 있는 것도 저는 충분히 대인질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네. 이것이 조약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국내 이행기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정부가 대인질에 대한 금지 조약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네. 대인질에 대한 피해자들 뭐 이게 한 해 2만 5천 명 정도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이 우리 군이 우리도 과거에 일반 그쵸. 피해자들이 많았어요. 피해자 파주나 많았죠. 이런 데서. 지금도 계속 간헐적으로 일어나고 네.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군인들이 지금 이렇게 다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분들 지금 20대 20, 초반인데 23살. 국가의 어떤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부사관학교 과정 거쳐서 임관하셨는데 이분들 부모님하고 본인은 얼마나 네. 큰 절망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21, 23살. 그렇죠. 네.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지금 현재 지원이라는 것은요. 국가유공자 돼봤자 금액이 얼마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군에서 어떤 장애를 입었으면 당장 군인으로 복무는 못하더라도 군무원으로 재채용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네. 이것은 국가의 충성도를 높이는 거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되면요 다 전역시켜버려요. 군무원 채용도 잘 안 하고요. 왜냐? 네. 이 사람들 채용하게 되면요 다른 어떤 질병을 얻어서 전역하게 된 사람들까지 다 채용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군에 가고 싶다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군무원 되면 뭐 문관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면은 우리는 끝까지 지킨다라는 실질적인 이미지를 줌으로써 네. 전군의 충성도를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상 저는 네, 이게 일반 되게 중요한 질환이 문제라고 아니고 생각해요. 이런 전시적인 상황이나 작전 상황으로 입은 피해이기 때문에요. 군에 남겠다고 하면 충분히 군에 남을 수 있고 현재도 그런 전례는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요.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전협정 위반이고 그래서 유엔사에서 그 조사도 하고 뭐 이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북한에 대해서 응징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 군의 입장인 것인데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참 어려운 문제이죠. 특히나 네. 대한민국 군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군 작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방어보다는 공격을 위한 작전 계획인데 네.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작계라고 하는 것이 방어형이지 않습니까? 네. 먼저 선제 공격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실제 공격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현장에서 즉각적인 뭐 범행을 발견해야지 네. 그에 그 준하는 만큼의 동일한 화력으로 동일한 공격을 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정전 협정에. 근데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현장 상황을 밝혀낸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 아마 이제 우리 군은 이 심리전을 펼쳐가지고 북한이 뭔가 도발을 하면 그 순간을 포착해서 즉각 응대하겠다 지금 이런 생각을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현재 이 지뢰 사건과 관련해서는 일단 유엔이나 이런 기관을 통한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게 1차적인 방식이고 네. 또 추가적으로 본다면 지금 저희들이 계속 TOD 영상을 돌려보고 뭐 하는 일들을 군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북한군이 지금 이 지역에 내려와서 저 초소에 지뢰를 매설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이후에 또 돌아갔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영상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근거가 명확하게 네. 갖추고 있어야 우리가 유엔에 제소를 하거나 했을 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네.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이 대인지뢰 사건 관련해서 북한은 말이 없어요, 그죠? 현재는 말이 말이 없죠. 그리고 없고. 유엔사에서 현재 대령급 회담을 제시해 놨고 네. 그리고 이게 실무회담 이후에 장성급 회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 문서를 보내놓은 상태거든요. 예. 근데 현재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지금 북은 했으면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니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안 했다고 말을 안 하는 걸로 볼 때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군은 어찌됐든 미루나무 제거 작전 뭐 이걸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풀숲을 잘 못 보여서 그랬다고 했기 때문에 그 DMZ 인근에 초소 인근에 그 나무를 다 베어가지고 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북한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뭐 이런 걸 하겠다는 건데요. 그렇게 DMZ에서요. 다 제거하는 게 사실상 여기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휴전선을 모두 넣고 봤을 때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의. 그러니까는 쓸데없는데 네. 그 병력을 동원할 가능성도 높고 네. 그리고 그걸 하다가 아니 전 또 나무베다가 또 다른 다른 매설된 지뢰를 밟을 수도 있기 예. 때문에 그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인 것 같고요. 네. 저는 뭐 몇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 대북 방송을 재개한 것은요. 네.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11년 만에 예, 그게 왜 위험하냐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전방 분위기 다 달라져요. 굉장히 얼어붙습니다. 경직된다는 그렇죠. 네. 지금 GP, GOP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 조건도 굉장히 열악한데 이런 식으로 군기 잡기 하면 네. 병사들 죽어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를 들면은 호되게 훈련하고 혹독한 훈련을 하고 전투력을 상승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군기 잡기는 매우 곤란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한민구 장관이 왜 전면에 나섰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합참의장이 나서야 될 사안이거든요. 네. 합참의장이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해야 되는 게 맞지. 네. 장관이 갑자기 있다가 대북 방송 재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방어 태세가 아니라 선제 이제 그런 움직임이 보이면 타격을 가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해요. 그건 장관 입에서 나올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전과 관련해서 전투 수행과 관련해서는 합참의 권한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전쟁이라는 국방부 장관이 전쟁 수행하는지 아는데요. 네. 절대 아닙니다. 음. 합참의장이 해요. 네.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합참. 그럼요. 오바마 대통령 옆에 딱 붙어 있는 것도 그런 사람이고 예. 그런 사람들이 직접 어디에다가 군사령부나 사령관들에게 직접 지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우리 군은 이게 뭐 좀 비대칭인데요. 네. 군정권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군령권이 안 쓰는 거죠. 네. 군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는 이걸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북한군에 대한 문제는 뭐 북한의 입장이 나오면 또 그에 대한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문제는 우리 군의 말이 바뀐 점에 대한 지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처음에 이게 북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아니라고 말한 적은 아니고 낫다. 네. 낫다. 북한 가능성이 거라고 낮다. 보긴 가능성이 어렵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봐도 사건 당일날 네. 기본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지뢰라고 하는 것이. 예. 근데 명확한 발표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추정의 형식으로
우리 것일 수도 있고 아닐 것일 수도 있고 북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것일 수도 있고 매설일 수도 있고 유실일 수도 있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기사를 흘려버리고 말았는데 네. 그리고는 이슈가 안 됐죠 사실. 예.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우리 군이 명확한 피해가 있고 그냥 단순한 폭발이 일어났던 게 아니라 네. 우리 군인 2명이 이 다리를 잃을 정도의 피해를 입었던 상황이고 사실관계가 뻔히 보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당일날 왜 아무런 발표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자, 이 사건이 8월 4일 오전 7시 35분 40분께 발생을 하는 사고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군의 입장이 안 나와요. 우리 아군이 2명이나 이렇게 다리 굉장히 20대 청년의 다리 부상은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렇게 엄청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다가 어제서야 입장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모든 언론을 통해서 엠바고를 걸고 주말에 엠바고를 걸고 월요일자에 대대적으로 모든 신문들이 썼는데 자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에 대한 입장을 좀 해명을 들어봐야 되는데 오늘 국방위가 열리죠. 예, 오늘 10시에. 예, 그럼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질의를 하실 예정입니까? 예, 뭐 그렇고 사실은 저 상황만을 보면 네. 8명의 팀원이 이제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팀원의 활동 자체는 사실 아주 잘한 것 같아요. 대처에 대해서. 예.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 윤일병 사건, 임병장 사건 예. 났을 때 다들 총소리가 들리니까 막 홍비백산에서 막 네. 이렇게 도망 다녔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실제 DMZ단에서 총기 그 폭발 사고가 네. 3번이나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이탈하지 않고 본인의 경계를 다 했던 걸로 예.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처도 잘했고 사실은 DMZ에서 지뢰가 터졌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우리나라 그동안 이 구호 체계나 뭐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지 않아서. 네. 근데 이번에는 헬기의 공수도 아주 잘 됐고 네. 사건 발생 1시간 반 만에 수도병원으로 온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치료도 잘 됐고 당시 현장 지열도 아주 잘 됐고 네. 해서 단순하게 군 입장으로 보면 홍보하고 싶었을 거예요. 뭔가를. 우리가 이런 사고가 있어요. 예,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지뢰를 매설했는데 했는데 이렇게 아주 잘했다 방어를. 방어를 잘했고 안전하게 수도병원까지 왔다. 예, 예. 지난번 임병영 때는 사건 나고도 헬기가 늦게 와가지고 저희가 들어가서 다 이제 현장 검증 때 보고 예. 폭로를 했죠.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응급 헬기가 왜 뜨지 않았는지에 대한 지점들 예. 그리고 1시간 45분 동안 옆 소초에서 진압을 못 들어갔어요. 겁이 나가지고. 나도 죽을까 봐. 네, 그래서 겁이 나 못 들어갔고 응급처치사 거기 있었거든요. 네. 못 들어갔고 1시간 45분 뒤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호흡과 맥박이 그러니까는 아우성을 치는 사람 위주로 이제 구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리고 거기 한 명이 부사관이 대퇴부 두 쪽이 이제 관통상을 입어서 대동맥이 이제 뭐 출혈이 심했는데 이 사람을 후송하기 위해서 군의관이 올라왔는데 헬기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기를 이제 지원 요청을 했더니 춘천에 있는 항공대에서 의무 헬기가 떠야 되는데 개조된 의무 헬기는 네. 연무와 안개 속에서 나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 항법 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 119에다가 구형은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 119에다가 소방 헬기 요청을 한 거예요. 응급 구조 네. 예, 헬기를 예, 예. 소방 헬기가 계속 전화를 합니다. 네. 좌표 확인해 달라고. 네, 네. 전화를 아무도 안 받아요. 왜 그게 말이 다 됩니까? 보고하기 바쁘니까. 보고하느라고 예, 그래서 보는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상당히 늦게 이제 이게 투입됐다는 것이. 그래서 사인들을 보면요 저혈성 쇼크예요. 그러니까 과다출혈 죽은 겁니다. 대부분 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응급의학 전문의하고 현장 검증 예. 들어가서 저희가 밝혀낸 거고 그것은 지금 국군 의무사령관인 당시 육군본부 의무실장을 입을 통해서 저희가 들었어요. 그 본인들이 잘못한 게 있다라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단독으로 또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교훈을 줘서 응급처치가 빨랐던 것이고 저는 약간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이렇게 지금 뭐 조선일보 앞에 이렇게 보면은
생존한 병사들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데요. 저는 이거 굉장히 못할 짓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병사들에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자회견 하라고 그럴 때가 아니죠. 이 분들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대인지를 빵 터지면 그냥 이게 그냥 뚝 다리가 잘려나가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뜯겨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팔이나 다리가 가만히 있는데 그것도 관절 부위가 아닌 관절 부위 밑에 이거 뼈하고 근육이 딱 붙어 있는데 이게 뜯겨져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기절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현장을 다 봤을 거 아닙니까? 다리가 저기 나가 떨어지고 막 피가 낭자한 것을 그거를 다 응급처치를 했는데 이 병사들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것도 군이 책임져야 돼요. 치료를 해야 네, 치료를 지금 정신과 가가지고는 앞으로 향후 전역한 이후에 이것이 10년 뒤에 발현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초동적으로 의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 앞에 내세워가지고 무슨 전시용도 아니고 네. 병사들한테 이렇게 간증하듯이 무슨 사이비 종교 네. 신자들 앞세우듯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건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심지어 이제 조선일보가 사진을 그 병사들 다리 다친 부분까지 원래 사진기자협회랑 해가지고 그건 보도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조선일보가 그런 식으로 안보상업주의 차원에서 그거는요. 장사해가지고 아주 문제가 됐죠. 카다피가 그 우리 비사법적 약식 처형됐을 때 네. 논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카다피의 죽은 사진을 조선일보는 흑백 처리를 했습니다. 네. 동아일보는 칼라로 냈고요. 이게 사진 기자들뿐만 아니라 언론계 쪽에서 굉장한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때 주장은 그렇게 잔인한 것을 보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널리스트로서 윤리 강령을 위반한 거다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당시에 또 저는 또 비사법적 약식 처형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지 않았냐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걸 그대로 보도했다면은 저는 네. 저널리스트로서의 어떤 윤리관이나 이런 것이 바닥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 저 이제 인권 문제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데 저 인터뷰 직전에 있었던 것이 이제 장관이 병원을 가가지고 저 TOD 폭발 장면을 이 친구들이랑 같이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아주 심리적으로 많은 것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인데 네.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한 거거든요. 언론에 홍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그 외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병원에서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병동에 가서 지금 이 인터뷰를 하는 것인데 나쁘다. 저희한테 들어온 제보 중에 하나는 이 병사들이 인터뷰에 응하고 싶지 않다. 네. 외부에 나서고 싶지 않다. 지금 내 상태가 네. 라고 하는 의사 표명을 했다고 해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터뷰들을 계속 지금 강요하고 있다고 지금 저희 당국에서 그리고 듣고 이거는요 있는데 사실상 정신과 군의관이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방부의 입장이 정해지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군의관은 계급장을 단 대위, 그러니까 계급장을 단 장교이기도 하지만 의사입니다. 네. 의료법과 의사로서의 그 우리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선하는 거예요. 사실상 직업적 윤리관이 더 앞장서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의료법이 강화되어 있는 거고 의사가 잘못해도 의사면을 취소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의사의 어떤 고유 영역에서의 프라이드를 지켜주기 위한 건데 이거 굉장히 군의관들도 잘못한 거죠. 이거 싸워야 되는 거죠. 안에서 무슨 얘기 하시냐 네. 못한다. 내 환자 왜 건드리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개판인 거죠. 그러니까요. 국방부가 그런 거를 지켜주는 국방부라면 뭐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겠습니까? 멋있는 게 하나도 없어.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얘기가 굉장히 심각한 지점으로 점점 가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사후 치료 문제는 뭐 논의로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으로 다시 좀 집중해서 가보자면 군이 처음엔 아니라 그랬다가 나중에는 지금 북한군이라고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했고 대대적으로 이제 응징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올해가 해방 광복 70주년인데 다시 또 남북 관계는 경색 국면으로 가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국지전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어제 오후부터 오늘 뭐 계속 나오고 있는 쏟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우리 국민들은 좀 긴장이 완화되고
좀 남북 화해와 협력, 평화 뭐 이런 동북아 평화를 지향하고 갈망하는데 점점 반대의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근데 특히 이런 평화를 사수하기 위한 그 정권의 노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역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대통령이 뭐 통일 대박론을 말씀하시기도 했고 네. 대통령 취임하시면서도 그리고 DMZ 구역에 남북의 그 평화적 지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네.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런 일들이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측이 적극적으로 어떤 의사표명을 하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조차도 별로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고 그냥 구호로서의 말만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진짜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생각하는 방향성 그리고 통일에 대한 인식 이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스럽고 또 이번 사실 이 지뢰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에 이희호 여사께서 북한을 방문하던 시기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는 우리로서는 가장 고위급 인사일 수 있는 것이고 이게 군 당국이나 현직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롭게 발언할 수도 있고 네. 또 북한에서 인식하기에도 훨씬 더 그 무게감은 있지만 이 뭔가 제한이 없는 네. 현직인 누군가가 아니니까 제한이 없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 있는 차원의 밀사로서 교류, 예. 예, 특사로서 할 수 있는 네. 것인데 전혀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의도적인 건지 아니면 능력이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좀 그러니까요. 정상적인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네.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짚어야 될 포인트가 나오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건은 4일 오전 7시 35분 40분에 발생을 했고 의원님 설명을 들어보면 실제 육안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북한의 소행임을 짐작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는 뭐 일종의 갓기도 전략처럼 네. 뭐 북한 거 같기도 하고 남한에서 유실될 가능성도 있고 뭐 이런저런 흘리는 방식으로 그냥 흘렸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분명히 보고는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건 상황에 대해서 뭐 상황 일지를 통해서라든가 뭐 유선 전화를 통해서라든가 무전을 통해서라든가 보고를 했을 것이고 이 보고는 청와대까지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또 국방부 기자들한테 엠바고를 걸고 또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그래서 이것은 북한 것이 맞고 이것을 월요일자로 쓰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건데 기사를 막았어요. 원래는 여기서 주말에 쓰기로 했는데 네. 주말엔 또 기사가 잘 안 나니까 하루 더 있다가 풀자라고 엠바고를 연장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월요일 아침에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오마이뉴스는 그에 앞선 일요일 날 보도를 한 것인데요. 우리 정부가 북한의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게 그 이튿날 그러니까 5일 오전 11시 30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호 여사는 북에 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 전에는 우리 청와대에서 입장은 또 통일당국의 입장은 그분은 개인적 방북일 뿐이지 이것이 뭐 여기 한국 정부의 뭐 뜻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방북의 의미를 좀 격화시켰어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볼 포인트는 이를테면은 좀 두 개를 좀 잡았던 거 아니냐. 일단 맞고 북한의 소행임을 알지만 우리 군이 그거를 좀 일단은 좀 유예하고 그리고 고위급 회담이 성사되면 그냥 가고 아니면 만약에 북한에서 고위급 회담을 안 받게 되면 이것을 이 방향으로 가자 뭐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정도의 의혹도 가능한 거 아닌가? 네? 안보장사네. 누가요? 누구겠어요? 정부 당국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안보장사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전협정 위반이면 네. 그거는 고위급 회담과 관계없이 문제 제기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이거 가지고는 정치 노름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식으로 안보장사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네.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가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게 맞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요. 저는 확산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실속 차릴 만큼 차리고 네. 저는 어느 선에서 끝낼 거라고 보는데요. 네. 이명박 정부 때도 사실상 연평도에 대한 포격이 네. 있었고 이것은 정전협정 위반을 넘어서 사실상 엄밀하게 얘기하면 전쟁 범죄예요. 왜냐하면 그럼요. 선전포고하지 않았고요. 민간인하고 군인이 다 죽었는데 예를 들어 민간 지역에 마구 그냥 무차별 포격했잖아요. 이것은 단순한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것은
형사재판소에 제소될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김정일하고 네. 그 군단장을 저희가 MB 정부에다가 이것은 ICC 협약 위반이니 네. 국제형사재판소에다 제소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정부는 쌩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보 장사하는 거죠. 뭐냐면 그냥 북한이 굉장히 나쁜 놈들이야 네. 라고만 얘기하고 아무런 법적 조치 취하지 않아요. 국내 언론에서만 네, 그런 거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 그 당시에 해병대원들이 네. 그렇게 투혼을 해서 그렇게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싸운 사람들은 바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럼 우리가 왜 도대체 수많은 협약에 가입하고 네. 그것을 북한에 요구하겠어요. 저는 굉장히 언어도단이고 잘못된 행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려면 정말 제대로 하던가 네. 안 하려면 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 그러니까 지금 안보 장사할 때가 아니라 제대로 북한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든지 그렇죠. 네.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되는 분명하게 거죠. 조치를 취해야 대통령 된다. 그걸 지시해야 됩니다. 네. 이게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뭐가 위반인지를 검토하라고 지시 내리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국방부 법무관들한테 지시하거나 법무부 장관한테 지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왜 하지 않는지 저는 의문점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이 저는요 약간 정부가 이중적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게 북한이 도발을 하면 얄짤없이 거기에 대해서 손목을 잘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다만 대북적 인도 지원은 또 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요 약간 인격체가 두 개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네. 팔색조가 되어야 돼요. 네. 저쪽이 저쪽한테 당근도 주고 채찍도 딱 들고 있고 당근도 줬다가 안 되면 채찍도 들었다가 하는 외교는 전략을 원래 해야 돼요. 팔색조에 근데 올라가는 우리는 거죠. 팔색조가 아니야. 네. 무슨 뭐 그냥 뻔히 보면은 단색이야 단색. 무색. 아니 그러니까 중국 무색이면 색을 넣으면 되지. 네. 이건 색도 안 들어가.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엉뚱한 색을 내면 이상하게 다 검은색 되는 거 있잖아요. 네. 중국하고 외교할 때도 속이 다 뻔히 보이고 일본하고 외교할 때도 다 보이고 북한하고 할 때도 다 보이고 뭐 저는 도대체 뭐 전략도 없는 거 같고. 그러니까요. 참 이런 점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정말 할 걸 제대로 해줘야 그럼요. 정부에 대한 신뢰도 올라가고 또 우리 군에 대한 신뢰도 올라가는데 모든 게 좀 의혹투성이니까요. 국정원 직원 자살 사건도 그렇고 해킹도 그렇고 댓글도 그렇고 이게 보면 무엇 하나 명쾌하게 해명되는 게 없고 의혹투성이만 있는 그런 것만 난무하는 정부니까 모든 국민들은 정말 좀 답답하고 짜증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국민에게 것 같아요. 알려줘야 될 상황이 될 정확한. 때는 바로바로 알려줘야 되는데 네. 그거에 대한 가치 판단은 국민들이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번 엠바고 같은 경우도 명확한 이유가 있으면 네.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호 여사께서 북에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돌아오고 나면 공개하겠다라고 하면 그래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공개한다면 이해될 수 있습니다. 네. 혹은 통상적으로 이제 전시 엠바고라고 하는 것이 군사작전상의 엠바고라고 하는 것은 작전이 계획 중이거나 혹은 작전이 진행 중인 과정일 때는 엠바고가 필요하죠. 네. 적군이 알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사건이 다 종결돼 있는 상태고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거죠. 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 시간에도 이 1사단을 비롯해서 전방에서 많은 장병들이 수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DMZ를 경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상황을 알려주고 과연 이 초소에만 지뢰가 매설되어 있을까? 다른 초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네. 라고 하는 것을 전군 차원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공개를 하고. 네. 그런데 그런 수색이나 조사조차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서 또 지금 현재 병사들은 계속 그 정상적으로 경계 활동을 해라 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아무리 군인이라고 할지라도. 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해결해 줘야 된다. 네. 결국은 이 엠바고라고 하는 것이 군사작전상이나 아니면 어떤 국가안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네. 국내 정치적 어떤 문제로 인해서 타이밍을 조절하기 위한 것인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유라고 하는 예. 것이. 군이 이런 식으로 정치 노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서 제기했던 의혹, 시점, 고위급 회담을 제기한 시점과 공교롭게도 겹쳐요. 그 사이는 좀 그리고 엠바고가
일요일까지 유지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 당국이 오늘 열리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보다 명쾌한 답변을 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엇보다 지금 남북 전체를 통틀어서 최대한 200만 개의 지뢰가 매설이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DMZ 부근에.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또 다른 피해자가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네. 대한 대책도 반드시 군 당국이 마련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봅니다. 저는 좀 이 사건에서 인명이 경시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네. 피해자에 대한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고 그것이 근본적 원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보 얘기가 나오니까 약간 모두가 자기 검열하는 거죠. 네. 입 잘못 띄었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이제 그런 발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야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각도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의원님들은 피해자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하시고 어떤 네. 분들은 이 대인지뢰 금지 협약에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당장 10년 동안 이것을 철거를 못하더라도 유보하더라도 몇 가지 조항은 우리가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뭐 그런 얘기도 좀 조심스럽게 할 필요도 있고요. 네. 언제까지 이런 도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군령권과 군정권에 대한 체계 정비를 이번에 좀 하자라는 네. 얘기를 통해서 안보에서 전혀 야당이 꿀리지 않는다. 안보가 사실상 문제만 나오면 여당이 독점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 출신들이 독점하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국방위원회가 그 정도로 이제 발전하진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인기 상임위원회이긴 하지만 여러 큰 사건들을 통해서 국방위의 존재가 많이 알려졌고 이분들이 군대에 보낸 장병들의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하시면은 다각도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남북 그 DMZ 대치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한마디 좀 드리면 뭐 이 정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원론적으로 보면 군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서의 싸움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 병사들도 여기에 군인으로서 신분을 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민정 경찰이라고 하는 네. 경찰 신분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현재 지금 벌어진 철책도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철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네. 그 철책이 일선 부대 인근에 있는 그런 철책이 아니에요. 네. 말 그대로 이름 자체가 추진 철책인데 앞으로 나아가 있는 철책인 거거든요. 네. 우리가 정전협정을 맺을 때는 휴전선을 기준으로 양쪽에 2km씩 해서 네. 4km는 DMZ 비무장지대로 하기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거의 휴전선을 기준으로 한 200m 정도씩을 두고 네. 남북이 남북이. OP를 서로 운영하고 있단 싸웠어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취지 더 나갔다고 앞으로 나와서 해서 추진 철책이거든요. 철책이라고 원칙적으로 얘기합니다. 2km 그 뒤로 가야 되는 뒤로 거죠. 가야 네, 되는 네, 거죠.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쪽이 내려오니까 이쪽도 가고 막 이렇게 예.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네. 남북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저희가 물러나고 뭐 북한도 당연히 물러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다만 그렇게 물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도발 행위가 그 중간에 있었다라고 네. 하면 그냥 그건 말 그대로 포경각을 하면 됩니다. 네. 그냥 국지전으로 할 게 아니라 그건 명확하게 공격 행위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쪽에서 위반을 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은 양쪽이 다 법률적으로 좀 애매한 입장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사소한 이 분쟁들이 발생하고 하는 거예요. 국지전들이. 네. 그래서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고착되어 있던 것도 큰 예. 요인으로 작동하고 그러니까요. 있죠. 예. 1950년 한국전쟁 직후에 정말 조금만 있으면 전쟁이 끝나니까 고향 마을에 갈 수 있다고 했던 분들이 벌써 70년 다 되도록 지금 그 65년째 헤어져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이산가족 상봉 취재할 때마다 정말 그 이렇게 평정심을 잃게 돼요. 네. 그 노인들이 휠체어 타고 막 그 부모님 또 형제자매 확인할 때 그 가끔 외국 기자들이 그래요. 니네처럼 잔인한 나라가 없다. 어떻게 형제자매 부모가 저렇게 몇십 년을 떨어져서 살게 할 수가 있냐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헤어질 때 북한 그 관료들이 굉장히 심하게 막 빨리 타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걸 보면 또 울컥하잖아요. 네. 정의심에. 그렇죠. 가서 그런데 받고 싶죠. 예, 근데 이제 그게 그 이제 100년으로 가는 거예요. 70년에서 100년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거를 그냥 계속 그렇게 총질하면서 남북이
무슨 철책이요? 추진철책. 추진철책. 앞으로 나아가면서 서로 대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장벽을 허물고 우리도 그 베를린처럼 독일처럼 그렇게 통일의 길로 나아갈 거냐.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통일 대박을 하려면 싸움의 길이 아니라 평화의 길로 가야 될 텐데 그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좀 해야 될지 그걸 좀 정치 안에서 또 시민사회 안에서 좀 해결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전쟁이라는 상처 때문에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만 다른 건 정치 논리가 다 통해도 이산가족 상봉만은 좀 정치 논리가 안 통했으면 좋겠어요.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나머지 분들 다 만나게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생이별이라는 게요. 그래도 우리가 8.15 때는 이산가족 상봉을 했어요. 연례적으로. 근데 이제 그것조차도 이제 중단이 된 상태인 거고 1980년대 최소한 자유왕래 서신교류라도 하게 해주라. 이제 이런 주장을 인도주의 차원에서 했던 거고 그건 세계의 모든 인권운동가들이 주장했던 바인데 여전히 그게 관철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들은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 북한 그러면 굉장히 찌질한 집단 이것처럼 돼버렸고 양국의 기득권이 이해관계가 관철되는 것이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김정은은 자기 체제 공고하는 것이고요. 네. 뭐 또 우리 이제 대한민국은 나름대로 안보 장사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에 대한 적대적 공범자들을 좀 이렇게 같이 구속시키던가 네. 아니면 같이 생이별 시키던가 네. 이분들이 생이별해야 돼.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요. 예. 남북 간의 이산가족도 그거 하는데 최근에 한 5, 6개월 전에 어떤 영화 한번 나온 게 있는데 이산가족 비슷한 걸로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것도 한번 다시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KBS 앞마당에서 막 하듯이 그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네. 그 형제간을 다 못 찾고 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계실 텐데 예. 요즘 아침마당 이런 데서 그냥 한두 편씩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 정말 대대적으로 한번 네. 마지막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참 분단 그리고 해방 광복 70주년에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아침인 것 같습니다. 곧 또 국방위원회 가서 우리 군이 왜 그렇게 말바꾸기를 했는지 등등에 대해서 정전협정 위반 문제에 대해서 다 한번 파헤쳐 주시고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든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오마이뉴스를 생각을 하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좀 더 정확하고 보다 정의롭고 또 저희가 꼭 알아야 하는 그런 그 소식들을 전해준다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 기사를 받으면 또 보게 되면 이제 사람 냄새도 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좀 더 의식도 되고 또 다시 저를 돌아보는 기회도 되고 그래서 이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그 기사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의 어떤 그 문화 활동 그러나 이제 그 문화가 순수하게 어떤 무슨 레저나 이런 것이 아니고 좀 더 우리가 그 바르게 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좀 제시해주는 그런 문화를 쉽게 그 저희 삶 속으로 가져다주는 그런 그 좋은 역할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기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오마이뉴스 그 기사를 만날 때마다 또 시민 기자들의 어떤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감사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